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권필의 위경천전입니다. 자, 내용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 4분. 찾으셨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해설 자료를 보세요. 자, 권필의 위경천전. 자, 위경천이 중심 인물이죠. 자,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번의 만남, 두 번의 이별. 자, 첫 번째 위경천과 소숙방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요. 근데 처음 만날 때 뜨거운 밤을 보내. 잊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그 동네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소숙방을 만났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제 때가 되니까 여행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둘은 이제 그 연락처나 뭐 이런 걸 남기지 못한 채 그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은 각자 상사병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위생도 시름시름 앓고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했더니, 야, 우리가 그런 사정을 일찍 알았다면 널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니? 하고 혼인을 청해서 혼례 날짜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그 소숙방 집에서도 심부름꾼이 도착해서 청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 편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 저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가문의 사람으로 조정에서 벼슬에서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 부귀도 누렸습니다. 그럼 이때 저는 누구야? 소숙방의 아버지죠. 그지? 자, 지금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벼슬에서 물러나 집에서 쉬면서 멀리 고적을 답사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벗으로 삼고 꽃과 대나무를 즐기며 맑은 흥취를 돕기도 하고 손님을 맞아 술자리를 열고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날 아드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우연히 저희 집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정이 많아 문득 그 미천한 꽃 몸으로 꽃이 이슬에 젖듯 달이 구름을 헤치듯 홀로 지내며 생긴 원한을 떨치지 못하였으니 모든 것이 늙은 애비의 죄입니다.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초나라의 진귀한 옥이 이미 깨지고 진나라의 난세는 모여들지 않으니 이별의 한이 결국 병이 되어 남은 목숨이 신랏과 같습니다. 그래서 난세가 죽으면 봉황새도 쓰러지나니 만일 부부의 정을 가로막는다면 천지가 다하도록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죽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둘을 결혼시키자 하고 혼인을 허락하자라고 요청하는 편지글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둘은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혼인을 했는데 행복한 시간을 보낸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명나라가 배경인 거야. 그래서 그 위경천의 아버지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조선으로 파병을 가게 돼요. 그때 이제 상황이 넉넉지 그 여의치가 않으니까 자기 아들 보고 와서 내일 좀 도우라고 편지를 보냈던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편지를 받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야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괴로워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러지 말고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에 대한 효의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아갈 것을 권하죠. 결국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안타깝지만 뒤에 그 또 병에 그 그리움이 병이 돼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죠. 자, 중략줄거리 후반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소숙방은 집 밖까지 따라 나가 통곡하다 혼절했는데 한참 뒤에 깨어났다. 보는 이들 모두 가련히 여겼다. 위생이 말을 달려 집에 이르러 보니 장군은 부구를 울리며 군사를 막 출발시키려던 참이었다. 위생은 간신히 그 뒤를 따랐어. 위생은 마음이 극도로 화한 데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바람과 서리를 맞다 보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결국 예전의 병이 재발하고 말았어. 낯선 땅 낯선 곳에서 돌아갈 생각만 더욱 간절해서 보는 것마다 마음을 슬프게 할 뿐이요 사람을 마주해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런 위생을 보고 있자니 장군의 근심 또한 매우 컸다. 어느 날 밤 군대가 흥부에 이르렀다. 병이 매우 위독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위생은 침상에 기대 앉은 채 시 한 편을 써서 벽에 붙였죠. 그 시는 다음과 같아요. 서리 가득한 외로운 성에 군대 머무니 지는 달빛 아래 불비리 소리 군막에 울리네. 자, 한 시는 전반부가 상황, 후반부의 정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등불 앞에 괴롭게 강남의 밤을 생각하노라니. 자, 강남의 밤은 아내와 함께 보냈던 밤을 뜻해요. 기러기는 울며 초나라로 돌아가누나. 기러기는 울면서 초나라로 돌아가는데 나는 왜 가지 못할까 하고 괴로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군막 안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또한 글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김생은 위생의 병이 위독한 것을 보고 곁을 떠나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위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그러던 중에 위생의 금난선을 빼앗아 부채 위에 시 한 편을 써 주었어요. 시의 내용은 힘차게 우는 백마를 타고서 용검 휘둘러 누란을 쳐부술라 그 언제론가. 가을바람은 만리박 변방에 불고 피리소리에 강남의 조각달 선을 하구나. 그러니까 좀 그 되게 용맹한 장수로서의 기상을 담고 있는 시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이런 사내 대장부로서의 용맹한 그 기상을 좀 갖춰보자. 뭐 이런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를 써서 적어줬겠지. 그러자 위생은 이렇게 웃으면서 자네의 시는 이렇게 호방하되 나는 슬프고 괴로운 소리만 내니 우리 생각이 참 다르구만.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위생의 맥이 신락하다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하자
부한 사람이 급히 장군에게 소식을 알렸는데 결국 얼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소숙방 부친의 삶의 내력을 요약해서 정보로 제시하고 있는 소재가 바로 편지죠. 편지의 내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2번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위생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 기러기는 울며 초단하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혼인을 허락하자라는 의도. 자, 편지 마지막 끝부분이죠. 난세가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구절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고전소설 살펴봤고, 자, 그럼 넘어가서 독서 예술지문 크로노토프. 자, 이거 시간 4분. 자, 해봅시다.
볼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설지 맨 위에 선생님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거 요거 한번 잠깐 볼까? 자, 제시문의 내용을 요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자, 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자,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상상해 봐봐. 이제 다음 주 지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뭐 좋은 영화도 보면 좋겠죠. 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 초코파이가 등장하는 거야. 근데 초코파이가 등장하는 두 개의 장면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깜깜한 깊은 밤에 무너진 건물, 그러니까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갇혀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며칠을 겨우 견디는데 구석진 곳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발견한 거지. 자,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초코파이는 어떤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로 그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명시적으로는 깊은 밤, 무너진 건물 잔해라는 시공간이 희망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화창한 봄날, 자, 공원 벤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갈 거니까 대학교 캠퍼스의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는 거지. 그럼 그 초코파이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지? 그리고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는 관객에게는 내가 그 전에 초코파이를 먹었던 여러 순간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관객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형성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이제 그 시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바탕글입니다. 자, 바탕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공간을 의미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시공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단순한 결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의미한대요. 자,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제시한 러시아의 문학가 바흐치는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고,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가 융합된다라고 했어요. 시간은 공간을 통해 가시화되며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즉 크로노토프에서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고, 여기에서 시공간은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크로노토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흐치는 크로노토프가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고 서사적 사건, 서사 뜻이 뭐야? 서사 세 글자 우리말로 바꾸면 서사. 이야기죠, 이야기. 그지? 서사는 곧 서사 문학이 소설이잖아. 그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야기는 곧 사건이 진행이 되는, 시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사적 사건을, 즉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구체화하고 살이 붙게 하며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한다. 이는 곧 시공간이 이야기 속의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바흐치는 크로노토프가 독자에게 사건이나 인물 또는 세상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예를 들어 2세기에서 6세기에 쓰인 그리스 로맨스에서 나타나는 크로노토프는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납치, 탈출, 추격, 수색, 감금 등으로 이루어진 모험의 시간은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아주 광대한 낯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험의 시간이나 광대한 낯선 공간은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내죠. 사건이 벌어지는 2세기에서 6세기와 같은 구체적 시간이나 그리스, 페르시아 등의 구체적 공간은 객관적이죠. 이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2세기, 6세기 그리스, 페르시아라는 시간과 공간, 그 객관적 차원이 아니고 그 시간은 모험의 시간이 되고 그리스, 페르시아는 광대한 낯선 공간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융합은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야기는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가진 이제 독자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토프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 한편 크로노토프는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데도 용이하게 활용이 돼요. 소설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한다면 연극은 무대에서 실연을 통해 실제 연기를 통해서 시공간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극이 펼쳐지는 그 시간 동안 배우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그 대사를 귀로 듣는 거잖아. 그래서 연극의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크로노토프와는 구별된다. 즉 연극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은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 공간, 실제 무대 장치를 통해서 실제 공간을 보여주잖아요. 또 상징적 의미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함축적 시공간, 또 주관적 느낌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심리적 시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요. 자, 입센의 연극 유령에서 일막의 배경은 유리벽에 온실이 붙어있는 아득한 거실로 유리벽 너머에 바깥에 음울한 풍경이 비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는 연극이 시각적으로 제시한 명시적 시공간으로 그 자체로는 객관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관객의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은 거실이 있고 유리벽 온실이 있고 그 뒤로 펼쳐진 음울한 풍경이 관객의 시야에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런데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거실의 시공간과 음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거실의 뭐 가구라던가 뭐 공간의 배치 이런 걸로 이제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거실의 구조를 통해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창밖에 비춰진 음울한 풍경을 통해 음울한 현실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시공간은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하게 돼요. 또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울하고 불안한 시공간에 갇혀 있다고 느끼며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하죠. 여기서 명시적 시공간은 관객이 시청각을 통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 자체로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지만 작품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게 된다. 환기하다 뜻이 뭐예요? 크로노토프를 불러일으키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어떠한 이미지나 느낌, 상징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 개의 시공간이 또 결합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한대요. 한편의 연극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며 각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결되는데 이 또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시공간끼리 결합으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는 관객들의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는 무대 위의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의 실제적 공간이 또 공존하는데 각각의 시공간이 상호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대 위의 시공간과 객석에서의 실제 시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연극의 서구적 시공간이 관객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실제적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관객은 허구적 시공간을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활성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예상하기도 한다. 즉 관객은 작품의 서사, 즉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현실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즉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나름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크로노토프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 자, 연극의 시공간은 명시적,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으로 나뉘어지고 크로노토프 또한 소설과 다르게 적용되죠. 제시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문장이야. 연극이 제시한 허구적 시공간은 무대 위의 시공간은 허구적이죠. 연극이 제시한 명시적 시공간은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하고 연극의 등장인물은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한다. 또 하나의 작품 속에 등장한 여러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형성하기도 하고 무대 위의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이 각각 크로노토프를 형성한 후 결합돼서 상호작용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객석이라는 실제적 공간과 무대가 상호작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끝문장이 되겠죠. 즉 관객은 배경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자, 마지막 구절. 자, 객석의 실제적 공간을 언급하니까 마지막 문단을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트. 자, 사회 지문입니다. 자, 교환 이론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시작해 봅니다. 자, 같이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마지막 요 바탕글은 개념이 중심이 되는 바탕글이죠.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처음 개념이 등장했을 때 그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는 문장 표현에 집중해가면서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즉 교환 이론은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 자, 교환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스는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했어요.
그래서 에머슨이 볼 때 사회 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됐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자,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 그러니까 협상된 교환은 자원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혜적 교환. 호혜적이다라는 말은 서로 혜택이 된다 뭐 이런 뜻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환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건 뭐야? 자원을 제공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일반적 유형 중 하나의 모습을 띈다. 즉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즉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호혜적 교환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해서 아까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이었잖아.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 또한 포함한다. 그러니까 되돌아올 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원을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호의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이 되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에 교환 행위자들 간의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한과 역제한이 곧 협상이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협상된 교환과 호의적 교환 이 두 가지 개념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문단. 자,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의 권력을 갖는다. 자,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해 갖는 권력은 B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B가 A에 대해 갖는 권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말은 복잡하지만 뭐 간단해요. 뭐 운동 경기 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자, 전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구단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과 그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 팀을 떠나지 않을까, 또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A가 권력을 쥐고 있고 B가 의존하는 만큼 그 A는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서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때 연봉을 협상하게 될 텐데 내가 가진 능력이 대체가 불가능하면 나는 연봉을 높게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면 당연히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는데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징력 또한 증대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자,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서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그걸 당연히 사용하겠지. 튕기면서 연봉을 계속 높게 부르겠죠. 협상에서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에머스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용을 통해 활성화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계속 올리는 직원을 그냥 오냐오냐 해줄 수는 또 없잖아. 그래서 A와 B에 대한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안을 찾거나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즉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원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말고 대체 가능한 또 다른 그 사원을 스카우트 한다던가 교육을 시켜서 대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계속 붙잡고 싶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회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 가두어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환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스는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이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자,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의미다. 즉, 에머스는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서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봤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봉건지에서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에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하죠. 그러니까 조정하고 균형추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농노들이 생산한 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하죠.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서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돼 호의적 교환 관계일 테니까. 그래서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교환 관계를 파기하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겠지.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왜 분권제가 붕괴되는 경향을 보여주는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요 문장이 3번 문제 정답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그 위에 있는 요 문장 있죠? 이때 권력의 중심은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 근데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첫 번째 문장은 봉건제가 붕괴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인 거고,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결론 지은 것이 이 문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일반화된 문장을 답으로 찾아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1번. 자, 협상된 교환, 호의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 기억은 자원의 분배, 니은은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기가 주어지고 있는데, 자, 보기를 봅시다. 자, 권력과 의존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T1과 T2는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여기에 T3가 들어와서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만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T1과 T3는 테니스를 치려면 T2에게 의존해야 해서 게임의 테니스 공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서로 둘이 테니스를 치다가 새로운 T3가 등장했는데 얘는 T1과는 안 치고 T2하고만 치려고 해. 그러니까 T1과 T3는 테니스 경기를 하려면 T2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T2가 권력을 갖게 되고 테니스 공을 제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T4가 모임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T4는 T1과 T3하고만 테니스를 쳤어.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제 각각은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상대가 각각 2명씩 되는 거지. 그래서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3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확보한 건 T2인 거죠. 권력을 주게 됐으니까. 또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에 대한 T1의 의존은 감소했죠. 그래서 T2에 대한 의존이 컸다가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T2보다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됐는가? 네 사람이 모두 동등한 권력을 갖게 됐으니까 평형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3번은 아까 언급했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오늘 이렇게 정리가 다 됐고, 자, 뭐 이제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이제 그동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3시간 동안 이제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일단 출제가 될 만한 작품들을 교재에서 수업 시간에 다뤘고, 또 그 이외의 작품들을 모의고사에서 이제 다뤘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재하고 모의고사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복습하는 거예요. 얼추 그 안에서 출제가 되긴 할 텐데, 일단 한번 공부를 했거나 문제를 풀면서 봤던 작품을 시험장에서 만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또 헷갈리면 너무 아까울 거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봤던 걸 거기서 또 헷갈리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복습을 첫 번째 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기운을 내서 끝까지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안 할 거잖아.
한 번 더 하지 않고 이번에 끝낼 거기 때문에 끝내려면 후회를 남기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1분까지도. 그지? 자, 그래서 자, 독서는 팁은 일단 제시문을 다시 한번 읽긴 해야 될 텐데 제시문 이해가 조금 어려우면 해설지에 보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 자, 요약된 내용을 먼저 읽고 제시문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제시문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독서랑 수특 문학 한 번씩 다 공부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볼 때 어려웠던 지문이라면 요약을 다시 한번 보고 제시문을 읽는다. 그리고 좀 더 눈여겨봐둬야 될 게 그래프 문제. 그래프는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곁들여 가지고 문제 만들기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래프 문제는 사회 지문에 주로 등장하니까 사회 지문이나 아니면 과학 지문에서 그래프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지? 그 다음에 문학은 일단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한 번씩이라도 끝까 빠짐없이 한 번씩 다 훑어보는 게 중요해. 한 번이라도 미리 한번 봐둬야 제대로 많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한 번은 다 훑어봐야 돼.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작품을 읽고 반드시 보기 설명을 읽으세요. 보기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보기 배경 설명이 되는 거니까 보기를 읽고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내용일치 문제 있잖아. 미출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는 5개 중에 하나는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 4개는 작품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작품을 다시 한번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에 적절한 선지, 옳은 선지를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작품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할 때 문제를 처음부터 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작품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품 읽고 보기 읽고 적절한 선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쭉쭉쭉 페이지를 넘겨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수고하셨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